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펜실베니아 주 법무장관 조시 셰피로와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간주의 주 법무장관들은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샤피로 장관은 텍사스주의 소송이 단지 많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법원이 원래 관할권을 행사한 다음 텍사스가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옹호할 수 없으며 헌법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텍사스주의 관점을 지지하지 않으며 텍사스주는 이 선거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22개 주의 민주당계 법무장관들은 피고 측을 지지한다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했습니다. 10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어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인이 어떻게 지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투표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의회가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아침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송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남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78%의 국민들이 선거가 조작 된 부정선거라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열린 유세지원 연설에서 며칠 만에 18개 주가 이 나라에서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에 낸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하루를 보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텍사스를 축복하시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커머 의원은 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연방조사가 그의 아버지가 취임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커머 의원은 조 바이든은 그의 아들이 연방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델라웨어 지역의 현 연방검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회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해 검찰총장을 해임한 바 있는데, 이 일로 검찰총장이 조 바이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어제 조지아주 하원의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의 증거로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커피 카운티 선거관리 책임자인 미스티 마틴은 동영상에서 투표용지를 스캔한 뒤 투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동영상은 사무실 밖에서 들여다보는 선거 참관인들이 그녀가 하는 일을 적절하게 볼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마틴 감독관은 수검표 결과가 선거일 밤 결과와 한 표 차이를 보였지만 후속 재검표에서는 51표 불일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이 50표가 2번 스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FDA가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며칠 안에 허가할 것이라고 알렉스 아자르 보건장관이 오늘 아침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밝혔습니다. FDA 외부 자문단은 어제 회의에서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 파이자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파이자는 16세에서 8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자사가 개발한 2회 접종 백신을 사용하도록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FDA는 적시에 백신 배포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CDC 및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센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이미 영국에서 승인됐으며 영국에서는 지난 화요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발트 지역 언론 델피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해 북부 휴양도시 유르말라에 저택을 구입하고 라트비아 영주권을 획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현지 병원들을 수소문한 끝에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전양준 집행위원장도 키르기스스탄 평론가로부터 김 감독이 코로나19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올해의 인물로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즈는 이들이 미국의 서사를 바꿨다면서 분열의 분노보다는 공감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비탄에 빠진 세계를 치유할 비전을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의 대통령 당선인을 선정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부통령 당선인이 함께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는 당선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의 연예인에는 방탄소년단이 선정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선정으로 방탄소년단의 그래미상 수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총 8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로봇 전문 개발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취득하면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10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1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분 인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80%, 소프트뱅크 그룹이 2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이 같은 투자는 정의선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정 회장이 직접 사재 2,389억 원을 출연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향후 자동차가 50%, 개인 항공기가 30%, 로보틱스가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후 로봇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 그룹 차원의 제조 생산, 기술 개발, 물류 역량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도매 물가는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가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겨우 0.1% 올랐으며, 이 같은 도매 물가 상승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물가가 제법 올랐다는 것인데요. 도매가격 보고서에서 식품비는 10월 2.4% 오른 뒤 0.5% 올랐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11월에 0.8% 오른 후 1.2% 올랐습니다. AP통신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11월에 0.1%, 지난 12개월 동안 1.4%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인플레이션 추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연준의 2% 목표치를 계속 밑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베이징 지국에서 활동해온 현지 중국인 직원 헤이즈 판이 중국 보안 요원들의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17년부터 블룸버그에서 일해온 판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외국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미국 언론사 소속 기자 10여 명의 기자증을 취소하고 추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호주 언론사 특파원이었던 앵커를 국가안보를 해쳤다는 이유로 구금했다가 호주 정부의 요청으로 추방해 현재 중국에는 호주 특파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연방 대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그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대형 언론사들은 이 뉴스를 잘 전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텍사스주가 소송을 내고 난 이후에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18개 주에서 주 법무장관들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아미쿠스 브리핑이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대법원에다가 제발 좀 용기를 가져라, 법관들이 좀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나도 이 소송에 지지한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다, 나도 끼워달라 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19개 주가 지금 집단으로 소송을 건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그리고 어제 오후 3시까지 연방 대법원에서 이 피고 측의 4개 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주 이 4개 주에 대한 답변서 요청을 했죠. 답변서 보내라. 근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주에서 나온 선거 결과가 텍사스주에 피해 준 적 없다, 이겁니다. 우리 주에서 나온 선거 결과가 텍사스주에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왜 텍사스주에서 우리 주를 가지고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소송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선거권은 주 관할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거권에 대한 보장은 주에서 관리하고 주에서 관장한다. 모든 절차를 다 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주 행정부의 권한에 따라서 집행되면 그만인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방사법부로 가져오는 것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소송이 벌어지는 요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헌법을 어겼다, 연방 헌법을 어겼다라는 취지의 소송이면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주 안에서 뭔가 잘못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정선거다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이거는 연방 관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 측으로 되어져 있는 이 4개 주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연방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주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주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다. 입법, 사법, 행정부 3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동의했으면 입법부가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용 인상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무리 공동으로 연합을 해서 의견을 통일을 받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인 것을 지켜봐야 하느냐? 입법부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권 분립이 있는 이유는 셋 중에서 둘이 편먹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셋 중에서 어느 하나든 혹은 둘이 힘을 합쳐서 했건 간에 불법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한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기를 들 수 있게끔, 견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짜고치기를 해도 입법부에서 그거는 불법이다 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답변서의 내용은 그겁니다. 크게 2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에서 나온 선거 결과가 텍사스주에 해를 준, 다른 주에 해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2번째는 선거는 각 주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여기에 연방이 개입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일종의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헌법이 보장해 줘야 되는 각 주 간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헌법에서 정한 선거 일자, 연방 헌법이 선거 일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11월 3일이라는 연방 선거 날짜를 정하는데 이 헌법이 정한 선거 날짜를 임의적으로 주 차원에서 변경한 문제. 물론 주정부와 주사법부에서는 날짜를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날짜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3일 뒤 혹은 9일 뒤까지 신분 증명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선거 날짜가 3일 뒤로 미뤄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소송이 제기됐던 것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 헌법이 정한 선거 날짜를 주 차원에서 임의로 연장시킨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선거 날짜가 뒤로 늦춰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3일까지 도착을 한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물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텍사스 주에서 낸 소송의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이런 곳들이 헌법을 어겼다라는 취지의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 연방 대법관들이 이것이 헌법을 어겼다라는 소지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안을 봐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연방 대법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4개 주에서 답변서를 내놓았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 당원으로 있는 주 법무장관들, 현재 50개 주 중에서 민주당 당원이 주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주가 모두 23개 주가 있습니다. 23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개 주가 똑같이 아미쿠스 브리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을 우린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텍사스 주에서 소송낸 거 이거 철회해라. 기각시켜라 이거죠. 연방 대법원이 그거 심리할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원으로서 주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23명인데 그중에 22명이 아미쿠스 브리핑이라는 거를 제출을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하면, 그러면 한 명 안 한 사람 누구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이오와주에 있는 주 법무장관입니다. 아이오와주에 있는 톰 밀러라는 법무장관인데, 이 토마스 존 밀러라고, 정식 이름은 이제 그러죠. 줄여서 톰 밀러라고 부르는데, 이 톰 밀러 법무장관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뭐냐 하면은
1979년부터 법무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4년 한 번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뺏겼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재임 기간이 무려 지금까지 올해 2020년까지 하면은 재임 기간이 37년, 현재 임기를 다 끝낸다고 하면은 무려 40년을 주 법무장관을 지내는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 법무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도 이 37년 기록으로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주 법무장관을 한 그런 아주, 그러니까 주지사는 민주당, 공화당 계속 바뀌어도 이 사람은 지금 40년을 계속 주 법무장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설적인 인물이 이번 소송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연방정부가 주에서 벌어져야 될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선거인단 결정은 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결정한 선거인단을 가지고 어떻게 왈가왈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공화당원들인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제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 권한, 이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연방 헌법에서는 분명하게도 주의회가 그런 감독권, 이 선거에 대한 감독권,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 감독권을 가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었을 때 그 명단이 합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의회에서 주 정부가 지금 내놓은 선거인단 명단을 승인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방 헌법의 올바른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야기가 또 가능하냐 하면은 그것은 연방 헌법의 이야기니까 연방에서 이야기할 때나 그렇게 해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 헌법이 있기 때문에 주 헌법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마다 다 헌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 주마다 다른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헌법을 가지고 주에다가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의회의 권한은 어떻게 그런 발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는 선거인단 명단이 각 주에서 연방으로 왔을 때 그때 연방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명단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방하원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연방상원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러면 정식으로 이 선거인단 명단을 우리가 수락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부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선거인단의 투표가 의미가 없게 되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출은 연방하원에서 하고 그리고 연방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연방 대법원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방의회에서는 과연 선거인단 명단 각 주에서 올라온 이 선거인단을 인정할 것이냐 이의제기를 할 것이냐. 하원에서는 모 브룩스라는 엘라바마주의 연방 하원의원이 이의제기할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원에서는요, 란 존슨 상원의원이 지금 청문회를 먼저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증언들을 듣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상원에서도 이의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방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죠. 연방상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연방하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선거인단 올라온 거 우리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인정해주자라는 쪽으로 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연방 상원에서는 거부하자라는 쪽으로 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방 대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나중에 연방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원의 의견은 이렇고 상원의 의견은 이렇다. 그렇다면 이
것은 기각하겠다라든가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이 그때서야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청문회를 하지 않고요. 온라인상으로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들을 했는데요.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영상, 또 하나의 새로운 동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것입니다. 커피 카운티에서 나온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피 카운티에 있는 선거 감독관입니다. 선거 감독관이 마틴이라는 선거 감독 여성인데요. 이 마틴 선거 감독관이 어떤 거를 보여주냐면은 이 선거 개표기에서 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스캔을 하게 되죠. 투표용지를 스캔을 하면은 그 스캔된 용지가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뜹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고 개수가 되는데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표시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방금 스캔한 그 투표용지의 PDF 판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쳐지게 됩니다. 뭐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 선택했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오버보트라고 하는데, 이 오버보트가 돼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아무도 선택을 안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리가 박스가 쳐지면서 이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해서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은 이름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V자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선거 감독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취소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스캔 받아가지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돼서 이거가 체크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 아무도 선택 안 한 비어있는 칸 중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골라서 또 나 이 사람 찍을래라는 식으로 체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펌을 해놓으면 컨펌하고 OK 버튼을 누르면은요, 그러면은 이 투표 결과가 그냥 컴퓨터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감독관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잠깐 비춰졌냐 하면은 이 감독관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미니언 투표기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거관은 절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거 한다 그러면 중범죄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실제로 커피 카운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조지아주에서 두 번의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검표를 했을 때에는 한 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 표. 이게 문제가 하나 나왔다. 그랬는데 두 번째 검표를 했을 때에는 50표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51표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개가 더 나온 거죠. 문제가 된 것이. 불일치라고 그래서 기록에 있는 것과 스캔된 자료하고 뭔가 다르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된 것이 51개가 나온 겁니다.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59개 카운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59개 카운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인데,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제안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 투표기가 채용이 되기, 선택이 되기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주류 언론사들이 도미니언 투표기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을 냈었습니다. AJC라는 언론사도 이미 냈었고 AP통신에서도 그런 비슷한 기사를 냈었고요. 이게 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언론들이 그런 지적했던 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주정부에서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기계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써놓고 나서 사실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고 계속 덮으려고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 폭탄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로스 램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램랜드라는 분은 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분인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 정보 기록 이거하고 그다음에 국가 주소 변경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체국에 내가 주소를 변경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옮겼을 때 나 주소 이전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것들을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소 이전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체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특히 타주로 옮겼을 경우에 그런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등록 및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비교를 해봤다는 거죠. 이걸 비교해봤더니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무려 46만 1349건이 있었다. 46만 건이 넘는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중에서요 30만 5,701건 이게 이 투표용지들은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먼저 신청서를 접수를 한 무슨 얘기냐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그래야 투표용지가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신청서를 받았으니까 신청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주 국무부에서 신청서를 보내기 시작한 날짜가 있습니다. 주 국무부가 부재자 투표하세요라고 신청서를 보내주기 시작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하고 도대체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맞지 않게 빨리 신청한 그런 신청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66,247개는 아예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도 않은 미성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표차가 12,0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2,000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무려 66,000개 표가 미성년자 표인 것 같다. 이거 자격 없는 거죠?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926개는 다른 주에 사는 사람이다. 다른 주에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4,926 거의 5,000명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예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거는 무효 처리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데 우리가 애써서 지금 얘기한 도미니언 투표기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것만 확인해도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데 이거 확인 절대 안 하고 있죠. 국무부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법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을 하는데 왜 자꾸 법원에서 기각을 하고 그 주에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죠. 주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증거가 이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불법 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하는데 검토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은 정황 증거일 뿐이다. 구두 발언일 뿐이다 이겁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말이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말만 믿고 우리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비용을 들여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조사해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죠. 법원에서 그래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주 정부에다가 국무부에다가 여기는 뭐 미성년자 표가 66,000표가 나왔다고 그러고 타주에 사는 사람이 거의 5,000표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지 조사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런 명령을 주 법원이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그 증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라라는 명령 정도는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은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구두 발언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증거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개표소에서 이 개표를 했던 사람들 증언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새 종이가 투표용지가 들어왔는데 이거 우편 투표라고 들어왔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뭉치가 몇백 장씩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죠. 예. 우편으로 왔으면 반드시 이걸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야 됐기 때문에 접힌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미 재검표를 할 때 보면은 한 번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어딘가 이 기계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들이 있기 마련인데 종이 질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한 번도 이거 기계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거 확인해봐라 이런 법정 얘기 안 나오죠. 그럼 증언을 들었으면 물증이 있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개표하는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집에 가져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물증이다라고 본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다 갑갑한 거죠. 봤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갑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주 안에서는 해결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 갑갑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다. 쫄 필요도 전혀 없다. 이거 연방으로 가게 돼서 연방에서 결국은 해결을 할 문제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연방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연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려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지금 헌터 바이든 때문에 또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주 연방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 연방검사가 과연 괜찮을까?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조 바이든 이 대선 후보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리스마라는 에너지 회사, 이 천연가스 회사인데 이 부리스마라는 회사에 이사로 있을 때 이 부리스마라는 회사를 갖다가 조사하려고 검찰이 우크라이나의 검찰이 조사하려고 했었죠. 뭔가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조사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또 저 사람 해고 안 하면은 차관 안 줘.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 검찰총장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도 참 한심하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검찰총장이 잘렸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이제 바뀐 다음에 소송을 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법정에는 조 바이든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명색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법정에 피고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총장도, 다른 나라 검찰총장도 막 잘랐던 사람인데, 지금 주 연방검사 정도야 대통령 되면은 하루아침에 뭐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이제 염려들이 지금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장해줘야 된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지켜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검을 세워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 바이든 측으로부터 이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좀 확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대선 처음 초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이게 그냥 헌터 바이든 비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로 연결이 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로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겁니다. 이 조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의 권한을 한 국가 수반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사적인 이유로 사용을 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나온 건데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바이든 부통령은 뭐라고 항변을 했느냐 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다른 유럽연맹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고 우리가 봐도 좀 비리가 있는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비리를 문제시해서 해임하라고 권고했던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 가족과 관계없다라는 거로 발뺌을 한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역공격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그 건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그 건을 캐기 위해서 혹은 그 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제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게끔 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뭔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역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거다 해가지고 탄핵이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결과 다 아시죠? 무죄로 판결을 났습니다. 그런 일 없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인 일들이 벌어졌던 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본다면 굉장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 선거 문제가 바로 좀 잡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압박이 얼마나 부당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도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부정이 됐다 이게 아니라 4년 전부터 이미 지금까지 꾸준하게 트럼프를 공격해 오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결과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관인이 없는 자리에서 개표를 한다거나 그렇죠?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투표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거 감독관이 자기 마음대로 막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6,000표가 트럼프한테 찍었던 6,000표가 바이든한테 넘어갔었다가 이게 드러나가지고 다시 그걸 수정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실제로 다 인정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불법 선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뭐 삭제하겠다고 공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 공지 내용을 보면 더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뭐라고 그러죠?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지금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짜고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블룸버그 통신의 중국인 직원이 북경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 언론사들을 탄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이미 여러 나라 언론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기조에 동조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탄압을 합니다. 언론을.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인권, 자기네들이 보장한다라는 인권은요, 생존권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제대로 한다거나 본인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본인이 어떤 정책의 참여자로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지금 자유주의 체제에서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헌법이 보장해주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내고 있는데 그 마음껏 내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산당 체제에서는 아예 말을 못하죠. 호주 얘기를 저희가 좀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 호주 언론사의 특파원은 중국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소식통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하는 그런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 같은 통신사들을 통해서 기사를 받아다 쓰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폐쇄성입니다. 뭐 폐쇄성 하면은 북한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해외 통신사 하나 들어오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지금 AP통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AP통신이 과연 중국이나 북한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잘 활동할 수 있었겠느냐? 바로 AP통신이 가지고 있는 좌편향적인 그런 편집 방침 때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라가 줄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세에 대해서 혹은 보도 지침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 안에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체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서로 싸울 수 있는데 서로 간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이게 언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공산당 일당 체제는 그런 게 없죠. 다른 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사천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행정처리라든가 모든 기획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거나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른바 반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출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공산사회인 것이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인데 그중에 가장 지금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중국에 종교제가 없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북한은 없습니까? 북한도 교회 있고 성당 있고 다 있는데 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까? 북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자 중국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중국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나라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국은 좀 더 자유로운 그리고 좀 더 개방하고 있는 개방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언론사들을 볼 때에도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언론이니까 받아주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아무 의심하지 않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국이란 나라가 아무 언론사나 아무 기자들이나 그냥 편하게 받아주고 그렇게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를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 나라가 공정하게 대립을 하거나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경제만 가지고 공정하게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 서로 보장되어주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지 이게 경쟁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보장 안 해주는데 이쪽에서는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쪽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데 잘 어울리는 언론이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론들이 이쪽에 와가지고는 막 팔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언론사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에서 호주 특파원들은 다 축출당했고 지금 미국도 이미 상당수의 기자들이 쫓겨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민간인들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 정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그거는 바로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체포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언론들도 좀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